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3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정치인에 대한 공적 경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신년사 내용, 보좌 하니까 코너에서 현직 여야 보좌관들의 눈으로 분석해보고요.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혹여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 쟁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봅니다. 또 2부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신당 창당 준비 작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지구적 참견 시점에서는 플라스틱의 양면성에 대해서 지구 입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9730이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호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의 염종훈 보좌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두 분 새해 어떤 다짐이랄까요? 아니면 바람이랄까요? 단 개인적인 어떤 의원님들 총선 승리는 당연한 것일 테고 다른 식의 정치권 바람도 좋고요. 개인적인 바람 좋고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이 보자 하니까를 12월부터 했는데 새해에도 일단 계속 하게 돼서 일단 영광인데 일단 방송을 할수록 좀 더 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공부를 좀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신년 다짐하면은 다이어트, 운동, 공부, 금연, 금주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제 공부는 방송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사실 보좌진들이 이 정기회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때 살이 정말 많이 찌거든요. 국감 준비하랴 예산하랴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꽤 쪄서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자, 우리 염 보좌관님은요? 저는 이제 올해 40이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제 40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 계산법을 하면 올해 40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제 40대 진입을 자꾸 방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대통령님 그 나이로 하면 39이고 그래서 이제 40대가 됐다 이제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건강을 좀 20, 30대 때는 밤늦게까지 놀아도 다음날 아침에 또 잘 일어나서 일하고 했는데 그게 얼마 전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먹는 것도 좀 조절을 하고 그 보고 읽는 거나 이제 듣는 거나 이런 것도 좀 건강한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박한 개인적인 바람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좌 하니까 정치권 현안 보좌관의 시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부산 현장에서 피습을 당하셨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행히 수술을 마치고 이제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피의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이 보좌진분들은 이 정치인분들하고 이제 밀착을 해서 집회 또 유세 현장 현장 곳곳을 직접 발로 뛰시다 보니까 이번 피습 사건에 대한 충격이 더 컸을 것 같기도 해요. 현장에 경호 대책 마련이랄지 관련 사안들 혹시 논의되는 것이 있을지요?
그 이재명 대표님 피습 여파로 이제 정치인 특히 지금 뭐 당 대표라든가 이제 비대위원장 등 이제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경우가 일단은 강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평소에 경찰은 이제 당 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인 대상으로는 사실 별도의 그 경호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만 그러니까 범죄 예방 목적으로 이제 경호 경력이 있는 이제 경찰관으로 전담 보호팀을 이제 가동해서 밀착 경호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뭐 탈북하셔서 의원이 되신 그렇죠. 뭐 분들 태영 의원님이나 뭐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예. 그렇게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요 사태 이 피습 여파로 이제 경호가 좀 강화됐는데 이건 뭐 당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아마 경찰이 이제 강화를 한 것 같은데 당에서는 이제 최소화로 요청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대중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지지자들하고 인사하고 소통하는 게 정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흡해야 되고요. 눈 마주쳐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밀착 경호라든가 철통 방어를 저희가 요청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꼭 큰 행사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 지역구 행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종류의 행사를 또 가기도 하고 주최하기도 하는데 행사장에 꼭 저희 편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편,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도 와서 이제 쓴소리도 하시고 가끔 이제 소동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보좌진들은 그런 경우까지 다 대비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할지 대략의 준비는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정말 폭력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뭐 큰 소리를 치신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도죠. 일단 다 들어야죠. 정치인들은. 그리고 이제 달래거나 이제 그러다 물론 상황이 심각해지면 다른 수요를 써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철통 방어 경호를 하지 않는 게 사실 대중하고 소통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연보좌관님 많이 좀 위축되겠어요. 이번 그렇죠. 계기로요. 그러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랬나요? 판교에 가서 이제 의원님 영상을 하나 뭐 찍어야 돼서 나가 있었는데 좀 연세가 되신 여성분인데 저기서부터 이제 알아보시고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전에 현장에 없었는데 이제 현장 보좌진들이 되게 많이 놀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런 일이 뭐 많지는 않은데요.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위축이 되고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도 류호정 의원님은 지금 수행원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김 보좌관님이 뭐 경호 대책 말씀하셨는데 완벽하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성질상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제 갈등의 한복판에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예인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미디어에만 노출돼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뭐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손도 잡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되게 화가 많아졌어요. 화가 되게 많아졌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제 꼭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신경질적이 됐고 그리고 좀 뭐랄까 열패감이라 그럴까 불공평, 뭐 불평등, 불이익, 불합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인 한도라는 게 조금 말이 좀 낮아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정치가 이제 양쪽으로 딱 나뉘어서 너무 날선 언어로 서로를 막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사회 풍토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의원님 메시지를 이렇게 초안을 작성하거나 할 때 보면 상대 진영이나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싶은 어떤 정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비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국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제도권 정치 안에 있는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사실 뭐 보좌진 분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모시는 의원님의 메시지가 좀 명확하게 또 강렬하게 이제 각인되면 좋겠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좀 도출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용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771님께서요. 지금처럼 너무 정치적으로 시민들이 과열되어 있는 현상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도 주셨습니다. 자, 올해 청룡의 해를 맞아서 또 대통령실 또 각 당 대표분들께서 신년사도 발표하셨죠. 민생, 이념, 이권 카르타 타파를 특히 강조한 대통령과 또 동료 시민을 강조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단단한 하나, 통합을 외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등 여러 신년사 중에서 나는 이게 참 가장 귀에 있고 눈에 들어오더라. 어떤 메시지였나요, 김 부장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료 시민 네. 그 단어가 굉장히 귀에 꽂혔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 여야 막론하고 많이 쓰는 단어가 시민보다는 국민이죠. 그래서 뭐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뭐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희 당은 당명 자체가 국민의힘이니까 네. 저희 당 빼고 이제 민주당 홈페이지도 가서 이제 논평이나 브리핑 검색을 해보니까 국민 검색하면은 꽤 많이 나와요. 국민의힘 말고도. 근데 이제 정치권이 통상 쓰는 이제 국민이 아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게다가 그게 이제 저희 당에서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냥 이제 시민이 아니라 동료 개념이 붙은 이제 동료 시민은 과연 뭘까? 사실 저도 이제 그게 궁금을 했는데 이게 지금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은 서로를 평등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의 가치. 그거를 국민보다는 시민이 좀 더 잘 구현한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의 행보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차를 타고 내릴 때 이제 탈권위적인 모습이라든가 문 열어주지 마세요. 뭐 이런 뭐 거. 그런 네. 것, 근데 또 이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또 이민자 정책 등의 이제 그런 보통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행보를 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분이 이제 기존 정치권 하면 연상되는 뭐 기득권이라든가 이제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 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좀 더 친근하고 가까이 가겠다고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동료 시민이라는 이제 워딩을 쓴 것 같고 네네. 이게 본인의 뭐 정치 철학인 듯 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중도층을 공략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정당 지지율 하고 거의 비등하면서 또 그 무당층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중도층을 공략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티가 나는 게요. 동료 시민 네 글자로도 이렇게 길게 큰일 해석을 났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물어봐야 물어보니 되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료 시민은 저도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진영에서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대의 의미를 담아 동료 시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말에서 그게 있다는 게 저도 약간 좀 충격이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신년사를 쭉 보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님 그 신년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정현 대표님이나 윤 대통령님 신년사는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저는 좀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게 좀 딱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멋진 공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멋진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공정하고 멋진 공천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를 제가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어휘를 그러니까 이런 낱말을 당대표급 인사에게서 나온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정치인들은 멋져야 된다, 뭐 세련돼야 된다, 뭐 네. 섹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대위원장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님의 캐릭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가끔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의도 방언을 쓰지 않겠다. 네. 근데 여의도 사투리는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분명히 여의도 착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성 정치인이 쓰리피스를 입는 경우는 없거든요. 베스트를 입고 처음에 국회 오셨을 때 제가 보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네. 이제 제가 비판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어쨌든 정치인도 대중 앞에 서서 대중들과 호흡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연예인 못지않게 노정우님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좀 저렇게 가꾸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네. 그게 다여서는 좀 뭐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꽤나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능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좌진 분들이시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런 것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멋진 공천이라는 단어도 참 이색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를 낼 때 이 메시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직접 짜셨을까 아니면 좀 보좌관 분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어때 이렇게 좀 논의를 했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런 신년사를 낼 때는 좀 많이 그 보좌진 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나요? 물론이죠. 근데 뭐 이제 그게 조직 문화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또 아마 의원실이 300개가 있고 뭐 정부에도 기관들이 되게 많고 이제 뭐 장차관 뭐 하면 부서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부서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초안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 분야에 조금 식견이 있는 보좌진들이 좀 쓰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본인이 이제 좀 첨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마지막에는 좀 합의를 통해서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네네. 근데 좀 위험한 것들 좀 걸러내고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되죠. 일전에 비슷한 말씀 한번 비슷해요, 하셨었고. 맞아요. 조금 예, 다른데 예. 어쨌든 다 달라도 의원님이 직접 쓰더라도 이런 신년사 같은 거는 그 한 해 굉장히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좌진들하고 굉장히 이제 의견 소통을 대체로 많이 하죠. 네. 아, 예, 예. 두 분은 여의도에서 보좌진 생활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인 신년사 아니면 신년 행보 기억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김 보좌관님. 난 이런 게 참 기억이 좀 선명해. 저 너무 사실 예. 부끄럽기도 한데 네. 제가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신년사 딱 인상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없고요. 근데 이미 찾아본다는 거는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라는 없다는 거죠.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신년사라기보다는 그냥 근래 가장 인상적이고 어떤 예시로서 좀 이런 바로 연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했던 게 저희 당의 이제 김혜지 의원님 아, 비대위원회 네네. 그 대정부 질문 당시의 발언 그 코이의 법칙을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뭐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 정도밖에 못 자라지만 수족관에선 30cm 이게 강물 가면 뭐 1m 넘게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어떤 그들의 기회나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이 있다. 근데 이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모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막 박수도 엄청 쏟아졌고 이게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아주 차가운 칼날 같은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면서도 또 서사가 있고 코이가 또 1m 넘게 자라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달라. 비유도 되게 적절을 했어요. 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자인데요. 이게 또 그냥 여느 의원님들이 말하셨으면 울림이 덜할 텐데 이게 시각 장애인이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국회의원이 된 이제 그 김예지 의원님이 말하니까 굉장히 울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록 신년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울림을 컸는데 이렇게 상대편의 마음을 울려서 좀 변화를 일으키는 거 사실 그게 정치고 그게 정치인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 P10 사건은 정말 뭐 중요한 건 정말 이런 일은 폭력이고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인 건 정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로 정말 모두가 좀 약간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이 바짝 서 있는 가운데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의 연설로 통해서 울림을 줬던 김혜지 의원님의 연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었다. 혹시 연 보좌관님? 네. 일단 김혜지 의원님 연설도 너무 좋았고 네. 김민정 보좌관님이 제가 절대 딴지 걸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이템들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국민의힘 다른 의원님들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예. 찾아보려다가 이걸 찾아보면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역시 그래서 그러네요. 요즘 이제 예비역 육군 병장 출신 입장에서 김정은 이 북한 총비서의 신년사가 네. 가장 내리에 남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적대적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통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통일이라는 걸 꼭 해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관념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근데 그게 갑자기 좀 떠올랐고, 네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은 뭐 현실적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북한 정책이나 이런 데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네. 그 독재자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우리 통일부라든가 국방부 내지는 뭐 국정원이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제 전쟁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랑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걸 우리가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걸까? 저걸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희화하잖아요. 북한의 네네. 독재자를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무서움이 좀 남았고 네. 이런 질문을 좀 준비를 할 때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송이 적절한가 싶긴 한데 네. 그게 가장 강렬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비역 육군 중위로서 정말 중위 그 출신이세요. 부분은 네. 같은 저도 해석을 했었어요.
이 용어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쟤들이 노선이 또 달라지는 거죠, 북한에서. 근데 이제는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와 너네는 이제 별도로 가자. 네네. 그러면 또 어떤 추가 도발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그죠? 그런 생각들 한번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정치 그룹의 수장 또 한 정당의 대표에 만약에 보좌진이라면 2024년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 아니면 첫 행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계획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1월 2일 날 업무 개시가 이제 2일 날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제 새벽에 KTX 새벽차 첫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지역구가 포항이어서 이제 포항을 갔는데요. 네네네. 그때가 한 5시 새벽 5시 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속도를 이제 빠르게 안 하고 이제 더디면서 이제 그 수도권 서울하고 수원을 오가는 전철이랑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 전철에 이제 유리창 안에 이제 계신 분들이 보이는데 제가 그때가 5시 45분 새벽 그 정도였는데 5시 45분? 예. 근데 그 수원행 전철에 사람이 꽉 찼는데 타 행색을 보니까 새벽부터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다 진짜 꽉 찼는데 그 시각에 제가 그걸 직접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 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 지금 고 노회찬 의원님 하면 뭐 새벽 버스 첫 차 타는 사람들 그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1년을 시작하는 첫날에 그 새벽 첫 차에 몸을 싣고 그냥 자기 일을 하러 묵묵히 그 일상을 묵묵하게 그 보내시는 분들 그게 이제 전철이든 버스든 이제 저 같으면은 새해 첫날에 요란하게 어떤 막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그런 첫 차를 타고 인사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억지로 짠 게 아니고 사실 제가 그날 2일날 새벽에 그걸 보면서 좀 굉장히 와, 이 새벽에 저렇게 전철도 꽉 차 있구나를 처음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영화 그 다키스트 아워를 보면은 이제 네. 거기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그 윈스턴 처칠이 지하철에서 시민들하고 면담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즉흥 연설을 하던 장면이 인상적인데 저 같으면은 자세를 낮추고 국민 속으로 시민 속으로 그게 신년에 가장 지금 같은 때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예전에 타방송이었나요? 그 첫 차를 타는 사람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떠오릅니다. 우리 연보자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메시지 혹은 행보를 추천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세요? 일단 먼저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왜 그 신년 행사 맨날 똑같은 거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 법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그러면 신년 때는 이제 총선이 임박해 있는 맞아요. 시기라서 뭐 기발한 게 하나 나오더라도 선관위에 전화해봐야 됩니다. 그럼 선관위에서는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뭐 회의를 해봐야지 안답니다. 회의하고 전화 오면 그거 뭐 이런 법에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관계법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늘 이제 시도를 하다가 그냥 작년에 했던 거 조금 그렇죠. 꼬아서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얼마 전에 한번 써먹은 거라서 그렇긴 한데 폐업한 주유소에 가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책 단위에서 이제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면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획 이벤트를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업한 주유소는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유소들의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됐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이제 영업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지방 소멸이나 인구 소멸과도 이제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가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좀 연설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행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단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철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되게 작은 단위였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8372님께서요. 보좌관님들 대담하는 모습이 훈훈하고 아름답습니다. 보좌관님들이 정치 주역이시라면 잘하실 것 같네요. 라고 하시네요. 그런 덕담도 해주셨고요. 올해는 또 특히나 보좌관님 두 분께는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총선이 있는 해다 보니까요. 두 분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번 총선의 핵심 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뭐 젊은 보수, 뭐 제3지대에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 또 아니면 아직 룰이 확정되지 않은 뭐 선거구랄지 뭐 비례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김 보좌관님.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선거법 개정이겠죠. 이게 지금
연동형이냐, 네.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왜냐하면 이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제3당이 출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이 선거법 개정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2대 국회의 구도가 이제 원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아마 각 당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당내에서도 이게 뭐 지역구연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입장이.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에 따라서 22대 국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거법 개정 문제가 가장 일단은 핵심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 젊은 보수 말씀하셨는데 인재 영입이죠. 어떤 인재를 당해서 후보군으로 영입하느냐. 네. 그래서 사실은 젊은 뭐 보수 젊은지 뭐 젊음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물리적인 나이랑 젊음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정말 약간 저희가 젊은 꼰대라고도 하고 막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게 사실 몸보다 사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의식 있고 좀 지금 계속 저희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날 세우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정말 진짜 정치가 뭔지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영입됐으면 좋겠어요. 인재였던 바람도 선거제도, 선거법 확정되는 내용들이요. 우리 연보자관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당에서 배울 때 예. 선거는 이제 구도, 그다음에 인물, 뭐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슈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구도라고들 뭐 말씀을 하시죠. 네네. 양당의 인물은 정해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총선을 책임지시는 거고 한동훈 장관님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체제가 될 것 같고,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아마 총선을 치르게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비대위원장님이 혹시나 오시게 될지 어떨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변수는 제3지대 하나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예. 김 부장님 말씀처럼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의 말하자면 크기가 좀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남은 거는 이제 제3지대가 구도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그리고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3지대에 있었거나 또는 이제 나오게 되는 분들이 보통 보면 본당의 주류에 반대했던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님 그리고 금태섭 뭐 전 의원님 그리고 우리 정의당의 이제 류호정 의원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정의당까지를 포함해서 제3지대가 확실하게 커져서 국민에게 이제 세 번째 선택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근데 국회 제가 오래 일한 거 아닌데 국회가 되게 비효율적이고요. 되게 무능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구성원 개개인이 무능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김 보좌관님처럼 훌륭하신 보좌관님들도 계신데 이게 체제가 그렇습니다. 네. 양당 체제가. 그러니까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을 해야 그러니까 높아지는 건데 경쟁이 없어요. 국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끼리 공천 경쟁만 있는 거지 실제 이 3자 구도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3의 강력한 정치 세력이 이 두터운 진입장벽을 넘고 국회에 좀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덧붙여보겠습니다. 무능, 비효율 이거는 이제 어떤 체제 시스템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자유님께서요. 방송을 중간에 들으셨나 보네. 어느 의원님들 보좌관이신가요 하셨는데 이게 따지는 투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소개죠. 국민의힘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님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의 염종훈 보좌관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보자 하니까 코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부터 좀 여쭤볼까 해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의당에서 발의를 한 특검법이고 조금 전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됐더라고요.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재의결해야 된다. 야권에서는 또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총선까지 최대한 끌고 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좀 맞서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대화 타협이고 중간에 이제 이걸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고 대화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화 타협이 끝끝내 안 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규칙이 국회 선진화법이고 신속
처리안건 지정제도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네. 그렇게 국회는 국회 규칙을 따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겠죠.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실 테고 그러면 제2요구가 오게 될 텐데 이제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족수가 출석 의원의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되게 난처하실 거예요. 이제 국회에 나오셔서 출석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모수가 줄어들게 되면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단독으로 이걸 통과시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을 수사하지 말라는 자리에 나와서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특검을 아예 쿨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에도요. 근데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실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언론 앞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님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혐의를 잡고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에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판단들을 아마 하신 것 같고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부담을 질 일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 부장님 그러면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 내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바로 제2 요구권 의결하고 진행이 되는 걸까요? 글쎄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소속된 정당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신년 이제 되면서 각종 방송사나 언론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쏟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여론조사는 뭐 수치를 얘기하면 또 다 뭐 어딘지 네네.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수치를 다 인용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종합해 보면은 이 특검법에 대한 어떤 찬반 또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이 분명 있어요. 근데 그 찬반을 일단 차치하고 그 또 다른 그 문항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핵심은 이제 특검 자체로서가 아니라 일단은 그것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는 그래도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제 특검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특검을 구성하고 어떤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는 게 저는 국민적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걸 또 잘 뽑아야 지금같이 저희가 뭐 바라시는 게 막 싸우지 마라 하시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선거가 정말 공정하게 잘 돼야 되고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는 없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것이 왜 그런지를 잘 이제 설명해서 그 민심을 얻는 게 그게 이제 뭐 그 대통령실이나 또 저희가 이제 여당으로서의 숙제 아니겠나 싶고요. 또 저희 당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정치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 걸 잘 풀어가는 게 정치력이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새해부터 흉흉해서 이걸 지금 이제 다들 지금 좀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중재안이나 협상안이 나올 여지가 있을까요? 특검법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하는 독소 조항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 요 정도까지는 서로 협의를 해볼 만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자랄지 절대 아니면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지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행사하시게 되면 그런 대안들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지금 뭐 120일 가까이가 지나온 건데 그때 이제 협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치 지형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 단계에서 이걸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미 자동 상정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자의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힘에만 손해가 갈 거냐. 그러면 그건 또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진영이 뭐 밀어붙인 쪽은 밀어붙인 쪽대로 그다음에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해온 쪽은 거부해온 쪽대로 자기들이 져야 될 정치적 부담을 지고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도 법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수사 브리핑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이 꼭 그게 당사자가 누구든 간에 사실 최근에 뭐 그 유명한 이제 국민적 배우의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브리핑가 중간에 과정에 흘러나오고 그것이 가짜 뉴스로 확대 재생산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당장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그걸 놓고 막 각종 뭐 루머나 음모론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더 증폭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다시 되어야 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언론사에서 이 해당 내용 가지고 기사를 쓸 때 뭐 국회 분위기가 이 특검법 때문에 뭐 냉랭하다, 경색됐다, 뭐 극한 대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회 안에서 실제로 그래요? 아니면 표현이 좀 자극적인 건가요? 일단 그 지도부 그것을 어떤 각 해당 상임이라든가 아니면 지도부가 아니고서는 각 의원실에서는 또 각 의원실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각 의원실 업무를 하느라고 저희도 일상의 그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초긴장 상태고 대치고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본회의가 정해진다거나 이제 그게 당장 내일 이제 상정이 돼서 그걸 다시 재결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약간 긴장 모드는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연초기도 하고 또 민주당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지금 또 연초라 다들 의원님들 지역에서 엄청 또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서 다들 여야를 막론하고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극한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더 극한은 맞아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국면이라 지역에들 많이 내려가 계셔서 그런 분위기는 저도 저희는 사실 이런 위기 상황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좀 둔감하셔진 것 같기도 하네요. 7793님께서 두 분 좋은 분위기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라고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의 정치 여의도 정치도 오늘 두 분 대화하는 것처럼 되길 좋겠지만은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현안은 또 산적해 있고요. 보자 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호 의원실 김민정 보좌관,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염종훈 보좌관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진주 부근 사고는 빠르게 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이후로 함안 1터널 부근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함안 2터널 부근과 다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 계양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하객분기점부터 남동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잠실철교부터 정체고요.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태영건설이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상황이 건설업계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있었고 후폭풍이 지금 금융권을 좀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요. 워크아웃이란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워크아웃이라는 영어 단어의 한글 해석은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도날 수 있는 기업을 빚잔치 하기 전에 빚을 내준 채권들과 함께 해당 기업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모든 부도로 쓰러질 수 있는 그 위기에 있는 기업들을 다 회생시키는 건 아니고 그 기업 자체의 어떤 가치가
뭐 단기적인 유동성의 문제로 훼손될 수 있거나 혹은 뭐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워크아웃을 통해서 해당 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도 전 단계 혹은 그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금융사를 포함한 채권단들이 뭐 대출 상환 유예나 이자 탕감 뭐 융자를 추가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 뭐 출자 전환 이런 것들의 도구를 활용을 해서 예. 무너지는 걸 막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네네. 그게 뭐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당 기업에 있어서의 자구 노력이 굉장히 전제가 돼야겠죠.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걸 봤을 때 뭐 정부가 협업해서 뭐 도와준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결정할 텐데요. 아니 근데 태형건설이 지금 시공 능력이 16위 정도 되는 중견 건설사라던데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저희가 겪었던 그동안의 시장 상황이라는 게 워낙에 부침이 심해서 예. 굉장히 저금리 시기에 화랑이 시작되는 시기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또 초저금리로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네네. 굉장히 그 초저금리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맛을 누리고자 하는 리스크가 큰 PF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죠. 그러다 또 2022년 이후부터는 또 초고금리로 네. 또 전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에 유지되었던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시장 상황들이 급변하는 그런 구도가 태형건설이라는 무시 못할 규모의 건설사가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네. 가장 직접적인 그런 원인은 이런 태형건설이 네. 그런 시장 화랑기에 이 PF 사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더 과도하게 사업을 확대한 여파가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태형건설의 PF 보증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직접적인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PF 사업장 관련돼서 한 29곳이 되는데 4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네.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 자체의 어떤 수익성을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국내 여건상 그 시공을 하는 건설사가 보증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를 또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태형건설이 관련된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보증 채무를 선 것이 전체 규모는 한 9조 5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9조 5천억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태형건설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한 보증에 관련된 우발 채무의 경우에는 네.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전체 9조 5천억 전부는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2조 5천억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분양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그런 보증권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 1조 2천억 정도는 이 본 PF로 가기 전에 이제 토지 매입만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에 굉장히 위험이 큰 그런 단계에 이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보증권, 브릿지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번에 해당되는 보증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돼서 그 부분이 사실 좀 위험스러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해당 사업들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 지역마다 다 위험도가 동일한 건 아니고 네. 하부 시장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어쨌든 관련된 그런 보증에 있어서의 대상들을 보게 되면 지방 아파트가 한 70%를 차지하고 또 수도권보다는 또 주거용보다는 예.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네. 위험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죠. 어제 그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책을 좀 보면요. 일부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계열사 매각은 언급됐지만은 채권단의 관심이었던 오너 일가의 뭐 사재 출연이랄지 핵심 계열사인 뭐 지분 매각이랄지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같은 자구책 자구한 내용이 이 채권단의 동의까지 좀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유, 그런 힘들 것 같다는 게 중론이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런 자구안에 대해서 이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께서는 네. 이게 뭐 동의할 수 없는 채권단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이제 자구안이었고 네. 거기다 또 특히 더해서 제시한 자구안 자체도 원래 그 계획던 대로 사용되지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네. 뭐 예를 들자면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은 이제 대부분 그 태영 건설 쪽으로 돌려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쓰겠다 그랬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 자금의 많은 부분을 그 태영 건설의 지주회사인 TY 홀딩스에 이제 채무를 갚는 데 쓰고 뭐 이랬던 좀 뭐 그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을 이제 보이니까 네. 예, 강석훈 회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고 예. 오늘도 뭐 기사를 보게 되니까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서는 태영건설의 자구 계획에 대해서 이거는 오너 일가를 위한 자구 계획이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또 신랄하게 비판했더라고요. 네, 해서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지주회사인 TI 홀딩스의 지분도 네. 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또 이런 관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태영건설의 이 지금 사태도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지만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말씀하셨잖아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침체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또 하셨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사이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뭐 태영건설이 뭐 그 자체적으로 선택한 어떤 무리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사항들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제 뭐 과도하게 초저 금리에서 무리하게 PF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 침체에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는 뭐 고금리라든가 또 물가 상승과 동반된 건설 원가의 상승이라든가 뭐 2년 전보다는 뭐 30% 올랐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조금 살아나는 듯한 뭐 부동산 시장이 좀 더블딥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선분양 시스템에 기초한 이제 구도이기 때문에 참여한 주체들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이라는 게 향후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PF 사업에 참여한 태영건설이 가장 1차적인 어떤 본보기적인 그 사항으로서 이 워크아웃의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도미노처럼 건설업계 대위기 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지금 뭐 시장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네네. 예, 건설에 있어서의 그런 워크아웃 진행으로의 전개라든가 또 그 전개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갈등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관련된 그 건설 기업들에 있어서 영향을 줄 거고 뭐 여러 가지 금융권에 있어서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형 경색이 시장을 지배할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우려했던 뭐 PF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까지도 뭐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현명한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구도에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벌어진 상황은 아니고 오랫동안 예상했던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 거기 때문에 뭐 그동안 준비했던 그런 어떤 대안들을 뭐 차근차근 좀 진행할 수 있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모두 다 살릴 수는 없으니까 뭐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사업장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원활한 구조조정 하에서 좀 원착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뭐 지금 금감원에서도 남의 뼈를 깎는 자구책 대안을 갖고 온 것 같다 했는데 어쨌든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성패에 어디까지 그 원인 제공이 있었고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좀 돌릴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고요. 6089님께서 태형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들으면서 단번에 이해가 됐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교수님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요. 태형건설 워크아웃 성패는 어디에 달렸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의 문제인 것처럼 뭐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 결국은 부동산 분양 시장이 회복돼야 되고 분양 시장이 회복되려 그러면 전반적인 재고주택 시장에서의 어떤 침체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개선돼야 되는 그런 구도인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시장을 침체하는데 명확하게도 또 장내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또 함께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양방향적인 그런 뭐 시장 상황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구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동안 좀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제 시장 정상화, 그다음에 시장에 있어서의 자산 안정성을 가진 투자 주체들, 뭐 딱히 얘기한다 그러면 다주택자들과 관련된 장기 민간임대 사업자들이겠죠. 그 부분들의 어떤 투자와 공급에 대한 역할을 조금은 합리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엄마와 9살 진주 그리고 남동생은 현재 가정폭력 여성쉼터에서 생활 중입니다. 남편이 지속적인 음주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건데요. 하지만 중학생 큰아이는 나이 제한으로 입소가 불가능해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오빠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진주. 쉼터 퇴소일은 다가오지만 베트남인 엄마의 국적과 이혼 소송 문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몸과 마음 모두 정착할 곳이 없는 엄마와 진주는 너무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주네 가족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3도, 광주 1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전주 9도, 강릉 10도, 부산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워낙 평년 기온보다 높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고 있어 오늘 밤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전망이 포함된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 경과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1.4cm의 자상을 입은 상태였다며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 발부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낙서 테러를 당했던 경복궁 담장의 1차 복원비가 1억 원이 넘게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복원 비용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 어제는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허은하 의원이 합류를 선언했고 온라인 당원 가입자 수도 18시간 만에 2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창당 절차는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칭 개혁신당이 제3지대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가칭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응자 받침 많아서 제가 좀 발음을 죄송합니다. 정강정책위원장. 어제 이제 직함이 전 국민의힘 대표에서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공동창준위원장은 허은하, 이긴, 처남 세 분이 맡으시고 정강정책위원장 맡으셨는데 정강정책 핵심 가치가 뭘까요?
저는 제가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으로 한나라당에서 바뀔 때 그리고 바른정당 차릴 때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당을 차릴 때 정강정책 업무를 해봤습니다. 이 정강정책이라는 거는 정강은 당의 헌법 같은 거고요. 정책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정책적 지향점을 얘기하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정당을 만들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디는 경상도당이고 어디는 전라도당이고 어디는 충청도당이고 이런 거 정체성에 따라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시절도 있었지만은 깃발 꽂으면 그 당이 그 당. 예. 그렇죠. 근데 요즘 특히 젊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이 어떤 정책을 지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이 뭡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래 정강 정책을 읽어보면요, 보통 정강에는 뭐 5.18, 4.19와 뭐 이런 정신을 뭐 이렇게 계승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뭐 민주적으로 정당 운영하고 그냥 좋은 말 다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좀 과감하게 이걸 정강 같은 거를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창당준비위원장이 이제 아까 세 명이 공동으로 하는데 천하람, 이긴, 허은하 이렇게 세 분이 공동으로 하는데 그게 당 대표격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번에는 그분들도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하고 저는 이 당이 내실 있게 가기 위해서는 정강 정책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떠맡아서 요즘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허은하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이 대표님께서 윤리위원장 하고 싶어 하셨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사실 이런 겁니다. 그때 윤리위원회가 당대표 자르고 이렇게 막 하고 그다음부터 윤리위원회가 정당 역사상 최빈번하게 등장했던 시기가 지난 1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계엄을 치면요, 계엄령을 내리게 되면은 군인들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월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국무총리를 하고 싶냐 아니면 계엄사령관 하고 싶냐면 계엄사령관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비상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저는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면 윤리위원장입니다. 뭐 그런 것처럼 반농담조로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윤리위원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농담이었고 저는 이번에 정당은 참 민주적이고 잘 설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허은하 위원장께서 다음 주부터는 정강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실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정책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만약 청취자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시다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의 정책 1호 정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국민의힘이 기본 정책이 원래 10개가 있어요. 정강 정책이.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도 모르는 게 뭐냐면은 1번 정책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랬나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기본소득 그러면 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괴리인 겁니다. 당의 1호 정책은 기본소득이었는데 그런 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욕합니다. 어디 유튜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괴리가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강정책 읽어보면 되게 좋은 말 많아요. 그대로 정치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공언하기를 우리 개혁신당의 1호 정책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 근데 언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호 정책은 언론에 관련된 건가요?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지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뭐 제가 뭐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소위 공영방송이라 하는 곳들, 소위 KBS와 MBC라 하는 곳들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어떤 사장이나 아니면 그런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국민이 그런 절차를 공정하다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저희 관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언론에 있어가지고 언론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기자들은 욕해도 되는 대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기자분들이 또 그런 뭐 아주 또 그런 윤리 강령을 지키지 않는 기자들 때문에 욕먹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자율적인 어떤 기자들 간의 규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돼 있고요. 또 민영방송사 또는 이제 소위 종편방송사 하는 곳들은 권력 하에서 항상 이 재승인 문제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4개 종편사가 있지만은 이 종편사들은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또 법상으로는 7년까지 이제 사실 재승인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걸 정권마다 굉장히 위험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은 모르셨을 텐데요. 지금 4개 종편사 중에 그 모 종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도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력에서 언론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제 평상시 지론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지점 네.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저희 당이 기본 정책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네. 저출산이랄지 뭐 인구 구조, 뭐 이혼, 뭐 양육비 여러 가지 어젠다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1호 정책은 언론 관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뭘지요? 저는 누군가가 자유를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를 실현한다 보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가 말했을 때 잡혀가지 않는 자유, 언론의 자유거든요. 네네네. 저는 누가 잡혀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도 자기 발언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개입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네. 그래야 자기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권력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격렬하게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갖고 싸우는 동안에 우리 혹시 교육정책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사실 두 분 다 교육정책 같은 거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정강정책하면서 정책에서 저는 아까 저출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출산을 하려고 하면은 그 결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누군가는 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30대 중반 넘어가가지고 요즘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사실 30대가 될 때까지 키워야 이제 아이가 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0대 중반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은 자칫 잘못하면 70대까지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생이 그냥 육아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하람 창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최근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 허은하 의원은 최근에 그 딸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벌써요. 네네. 그러면 이 안에서 또 그리고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혼한 7년 만에 또 아이를 또 임신하게 됐습니다. 부인분께서. 그 때문에 저희 창준위원장들이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육아의 모든 단계를 놓고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 창준위원장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하나가 낱낱이로 가는 게 아니라 저출산은 또 교육은 또 뭐 다른 분야 이렇게 다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런 교육에 있어가지고 사교육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출산을 결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아이를 육아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은 사실 요즘 결혼 연령이 30대 중반까지 늦춰진 상황 속에서 낳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편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육아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집도 많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뭐 필리핀 육아 도우미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의 방식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개혁신당이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을 시작했는데 18시간 만에 2만 명 돌파. 지금은 혹시 실시간 공개 가능하신가요? 지금 바로 얼마나 눌러보겠습니다. 27,562명의 당원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시간 정도지요? 어제 공개하고 한 30시간 만입니다. 30시간 만에 27,000 넘으셨고 아직 이게 온라인만이지 종이로 접수받거나 이런 거 하면은 더 그렇죠. 원래 종이를 원래 통해서 당원 가입 받으면은 또 상대적으로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통적 당원들이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뭐 기존 정당으로 치면은 보통 온라인 대 오프라인의 비율이 보통 한 1대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온라인 당원 가입 수치라 봅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좀 예상했던 정도세 아니면 예상을 좀 뛰어넘는다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최종치는 저희가 그때 연락망을 구성했을 때 한 7만 가까이 이제 연락망에 모였고 그러면은 전환율이 얼마일까를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창당하는 과정을 보면은 평론가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저주를 하고 사실 비하를 해요. 뭐 잘 안 될 수 있을 안 될 것이고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처음엔 지지율 안 나올 것이다. 근데 요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가 나오니까 또 다른 말 하죠 이제. 내가 뭐 창당해서 하는데 당원 5,000명 모으기 힘들다 그런데 벌써 하루도 지나가지고 27,560이면 되니까 또 이제 다른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럼 사람이 이준석을 안 따라 나설 거다 그런데 계속 따라 나서고 있고 내일도 기자회견 예정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다른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대 정당의 당대표로 지냈던 입장에서 허례허식을 치우면은 사실 정치가 굉장히 정갈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위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정쟁하는 들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시도에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제가 지금 통계 그냥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어제부터 온라인 당원 가입 받으면서 당비 납부 약정도 받습니다.
벌써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당비를 내가 얼마나 할 것이다를 CMS 계좌로 약정하는 게 있거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기성정당의 당비 납부 약정액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약정하고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자발성이 굉장히 높은 당원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다. 그거는 자율인가요? 아니면 제한이 있나요? 자율입니다. 자율이고요. 근데 이 정도 속도라면 뭐 창당 요건들 뭐 많잖아요. 최소 5개 이상 시도당 창당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그런 거 다 채우고 이번 달 안에도 중앙당 창당 대회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수치. 중앙당 창당 대회는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은 일주일 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던 정강 정책부터 해서 내실을 아주 잘 갖추고 아주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저희가 창당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창당 요건은 이미 갖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 계획대로 혹은 계획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현역 의원분 중에서는 지금 허은하 의원께서 합류를 하셨고 뭐 추가로 더 타진한 분들 있을까? 예를 들면 천하람 위원장께서 좀 전에 인터뷰에서 그러셨더라고요. 현역 의원분들 중에 합류하실 분들이 있고 국회의원 자격 유지하면서 합류 가능하다. 그 말은 지역구 가지신 분들까지도 지금 함께 하실 분들이 구체적으로 계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처음부터 한 2-3달 전부터 창당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부터 사실 많은 분들과 소통했고요. 저에게 많은 신뢰를 그래도 보여주시는 것이 소통하는 내용이 언론에 안 새어나가는 게 대단하다. 사실 그런 걸 우려하는 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허심탄회하게 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의향을 보이신 분들 현역 의원분들이 지역구가 어느 한쪽에 좀 쏠려 있나요? 이게? 뭐 아무래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 생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가 영남에 쏠려 있기 때문에 좀 저랑 접촉이 많은 분들은 영남에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 개개인의 행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분들도 사실 당을 떠나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개혁신당의 노선에 공감하는 것도 첫 번째겠지만은 두 번째는 지역 주민과 지금까지 지지해준 당원들에게 설명할 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상되는 바로는 그 서사는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주지 않을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람 잘라낼 겁니다 이제. 그러면요 혹시 내일 뭐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때 혹시 일부 현역 의원들 같이 하실 수 있는 깜짝 현역 의원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것을 명분으로 이준석 위원장과 함께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을 주세요? 우선 되게 명예로운 정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세요.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었나. 뭐 초선 의원들 중에는 내가 연판장 쓰려고 초선 의원 했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결국에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실현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럼 혹시요 국민의힘 현역분들 말고 민주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의향을 좀 내비치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판단하시고 그거는 움직이시면 그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건데요. 미리 제가 언급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뭐 각자 갈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천하 용인 분 중에서 김용태 전 최고에 대한 약간 좀 섭섭한 마음 혹시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천하 용인이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함께하고 1명이 못하니까 뭐 누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탄핵 때 바른정당이 이제 사실 분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서명했던 분은 거의 6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결국 바른정당 창당에 동참하신 의원님은 33분이었어요. 그 말은 보통 어느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내가 결심하는 분들의 비율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천하용인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아닙니까? 75%?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라 생각하고 김용태 최고위원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합류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김용태 최고위원도 다 독립된 정치인인데 오히려 제가 막무가내로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자유의지보다 높은 제가 그런 압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 뭐 초반에 약간 뭐 본인한테 저주 정도의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셨는데 요즘 들어서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대해서 머리 좋고 재주 좋지만 잘못되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렇게 쓴소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김태흠 지사 그 선거 돕고 이럴 때는 그 충남지사가 제 지원지사고 이럴 때는 좀 많이 와달라 그러셨고요. 그리고 또 저를 대한민국의 아주 뛰어난 인재로 소개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왜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김태흠 지사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바로 탈당하긴 어려울 거다. 또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렇다고 뭐 유턴할 명분은 또 없다는 전망도 있고요. 신당 창당 시점을 조금 늦추되 각자 갈 길 가는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뭐 이낙연 총리께서 사실 지금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물론 이재명 대표의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은 또 지금 상황을 보면은 또 조기에 회복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또 이 국면이 길어지지 않을 거라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쾌차하고 또 정치적인 상황들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별개로 전개될 거로 좀 봅니다. 혹시 신당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확장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와 혹시 같이 손을 잡는 것이 개혁신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뭐 대선 주자로서 또 상당한 지위를 구가하시던 분이고 그 따르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정치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신당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또 지금까지 민주당의 노선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만약에 같이 한다면은. 하지만 뭐 서로 지금 시점에서 호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상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광주 찾았는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입장을 밝혔고요. 윤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헌법 전문에 이 정신을 수록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5.18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지금 입장처럼 5.18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서 옳게 평가하고 계시고요.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이제 좀 저와 다른 지점이 뭐였냐면은 제주 4.3과 그리고 여순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의 평가가 좀 다르십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가셔도 4.3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시고요. 지난번에 4.3 그 추모할 때 그때 한덕수 총리님이 이제 대통령의 그걸 대독했었는데요. 네. 그때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 대해서 하셨어요. 4.3인데 행사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제가 있었는데 좀 제주 도민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했는데 저는 언론도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랑 똑같은 입장이냐 역사적 관점에서 아니면 대통령보다 한 발 더 나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5.18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공간을 여셨고 소속 의원 전원을 데리고 이제 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거기까지는 한 거예요. 대통령 여론은 공간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갈 수 있냐가 확장성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언론인들이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4.3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계신 입장과 다르냐. 결국 우리가 동백꽃의 아픔이라고 얘기하는데 4.3과 여순 같은 경우에는 한 묶음이거든요. 다 동백꽃의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4.3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똑같은 관점으로 뭐 배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룰 수 있겠느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보다 역사적 관점이 더 넓어졌는지 보는 잣대일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은 스스로 이제 뭐 불출마하면서 과감한 희생과 헌신을 외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중진들의 응답이 있을지 하고요. 또 인재영입위원장도 같이 맡아 물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공천 과정이 좀 공정하게 치러질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왜 물러나셨을까요? 강서 보궐선거에 책임을 졌다고 보기에는 시간차가 너무 크고요. 그러면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바로 물러나셨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포로 이제 물러나신 거거든요. 그거는 누군가가 공천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말을 안 들을 걸 우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김기현 대표를 내친 사람의 의중을 잘 들을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뽑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죠. 왜냐하면 공천을 받아보신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뭐 공천위원으로 참여해 보신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관점일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멋진 공천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멋진 공천은 어떤 공천인 건가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공천해가지고 뭐 멋지게 해보십시오.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저는 27살 때 제가 비대위원을 하면서 공천이란 게 뭔지 처음 겪어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분도 계셨고 네. 별의별 그게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탈 없이 마치는 것 그게 능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네. 지금 이송이 됐고 그다음에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양당 또 정부 고민이 깊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흐름으로 갈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도 여기서 입장을 변화할 명분이 없고 예. 대통령실도 입장이 바뀔 명분이 없다. 결국에는 여당이 그 안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거부권 행사는 되고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이달 말까지는 최소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요. 27,500명을 넘은 상황에서 네. 앞으로 개혁신당 첫 번째가 영남과 강남을 집중 공략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고요. 또 향후에 의석수 이 정도는 내가 예상한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17% 18% 맞춘 뒤부터 점쟁이 물어같이 돼가지고 나 어디 방송 나갈 때마다 숫자를 맞춰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의석수는 다다익선입니다. 제가 생각한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한 석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차적인 기준점은 교섭단체 20석 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영남 강남이라고 제가 할 때는 뭐냐면 사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영남 강남 양남에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일반적인 시민과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권력자를 바라보고 정치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쉽다는 게 아니고 거기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집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 거기서 붙는 걸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퇴근 정체도 더 길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발안에서 8탄 분기점 사이와 다시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사이 매송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대전터널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오산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일대, 다시 판교분기점 부근과 더 가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를 앞두고는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더 심해졌고요. 이후로는 청담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가는 길은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나는 데만 현재 50분이 넘게 걸리고 있는데요. 이 사이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파서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있지만은 새해 벽두부터 안타까운 소식도 중동에서 좀 들려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거기다가 이란 정부는 이 배후에 이스라엘에 있다 이러면서 이 강력한 보복 의지까지 지금 표명하고 있어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라고 2020년 1월 3일에 미국의 드론 공격에 숨진 적이 있었죠. 네. 4주기 추모식이 이란 남동부의 케르만시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네. 네, 최소 95명이 사망했고 21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네.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연설 도중에 시온주의 정권에 경고한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저지른 죄들로 몹시 후회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이스라엘의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고요. 그리고 이란 대통령실의 정무 부수석이 SNS를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아예 테러 배후로 지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전날에 이스라엘이 무인기로 레바논 수도의 베이루트를 폭격을 했고 여기서 하마스 지도자 6명을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운이 점점 더 크게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 이미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뭐 중동 화약고 뭐 이러는데 참 여기가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는 이 이스라엘 배후설 즉각적으로 부인을 또 했고요. 또 어느 고위 관리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의 소행일 가능성을 거론도 했고요. 그죠? 네.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 즉각 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았으며 그런 의혹은 터무니없다. 이스라엘이 이 폭발에 개입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도 동맹국들한테 우리가 이번 폭발 테러의 배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익명의 고위 관리가 이 사건이 이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소행일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하고요. 이번 공격이 과거에 IS가 저질렀던 테러 유형과 유사하다. 그럼 뭐 나온 게 있나요? 뭐 실증될 만한 것들이요? 근데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일단 이걸 흘린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참고로 이란 하면 이제 시아파 이슬람교에서 시아파 국가에 해당하는데 IS는 수니파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양측 간의 관계도 굉장히 나빠서 여러 이제 분쟁이 일어났었고 대표적으로 2017년에 있었던 총격 자살폭탄 테러 IS의 소행이었는데 이란에서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IS는 그동안에 미국과 연합국들의 격퇴전으로 손실을 크게 입었지만 여전히 중동 지역에 슬리퍼셀이라고 해서 잠복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리퍼셀이라는 것이 잠복 조직이라는 뜻이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배후를 지목을 하고 또 즉각 부인을 하고 뭐 이런 와중인데도 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중동 정세는 계속해서 뭐 확전할 기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폭탄 테러가 돌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일단은 이제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접경지에서 이스라엘과 계속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헤즈볼라가 이란의 최대 대리 세력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에도 친이란 무장 세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이라크에서도 뭐 시리아도 그렇지만 친이란 무장 세력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도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5일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한 장성이 시리아를 방문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멘에 있는 친이란 반군 후티라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해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을 했다가 미국이 12월 31일에 이제 미군 헬기를 띄워서 후티하고 교전을 벌인 적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1월 1일에는 이제 이란 구국함이 홍해에 진입해서 또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 이란의 구도가 계속 굳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변수가 친이란 세력들도 다 이란의 통제 범위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미국 통제 범위에 다 있는 건 아니듯이 그럼 이제 돌출 변수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미국과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이렇게 뭐 대치하고 전투하고 싸우고 충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뭐 정세랄지 경제적으로랄지 이런 게 다 영향이 미치잖아요. 지금 하마스 전쟁도 그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뭐 당장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국제 유가 급등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 이상의 이제 불안함들이 있죠.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중동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뭐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신경 쓸 여력이 떨어질 것이다.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뭔가 해결해야 된다면 그것은 중동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 한반도 동아시아는 뒤로 밀릴 거다. 이런 우려가 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중동 기존의 사태 여기까지 더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당장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약간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계속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도 등한시하게 될 확률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수직 관련해서 좀 전해봤고요.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뉴스들 중에서 한국전력 관련 소식이 있던데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년사에서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렇다면 한전은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면 민영화의 길로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1월 2일에 김동철 사장이 발표한 신년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해 9월 취임 이후에 100여일을 차분히 되돌아봤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지 숙고했다라고 운을 뗐는데요. 법정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뻔한 상황 속에서 한전이 그동안 3조 3천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행했다거나 최근 2년간 전기요금을 45.3원 인상을 해서 경영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김 사장이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전성을 발휘한 것보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정도로 적자에 대한 이자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이자만 90억 원에 달하는 90억이요 상황. 하루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김동철 사장이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완전한 변화가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처럼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NL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용어가 좀 저는 낯섭니다. 뭐 공기업 아니면 사기업, 뭐 민영화 아니면 뭐 국유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국민기업, 국영기업에서 벗어난 국민기업은 어떤 유형의 기업일지도 궁금하고요. 또 아까 예로 말씀하신 이탈리아 NL 이건 또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고요. 네, 이탈리아 NL은 이탈리아 국가전력위원회의 약자인데요. 1962년에 설립될 때만 해도 공공기관이었다가 1999년에 소위 전력시장 자유화 조치로 사기업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용어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영화, 민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전적으로는 민영이라고 했을 때는 시민이 운영한다는 뜻이라서 사실 국유 국영 기업이라고 해도 시민 참여 원리가 들어가면 민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사형 기업이라고 해도 특정 대주주가 좌지우지하면 이게 민영일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NL이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기업의 경우는 사기업이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기업은 이제 공기업과는 달리 기업의 이윤 추구가 제1의 목적이 되는데 실제로 NL이 여기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54억 유로 우리 돈으로 7조 8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거든요. 순이익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또 살펴봐야 될 게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싼 국가가 됐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부분이죠. 기업은 이렇게 사기업화되면은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로 대가는 이제 또 치르는 사람들 몫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이탈리아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무려 12배가 올랐습니다. 12배요? 네. 아까 전에 그 김동철 사장이 매출액 7배 성장했다 했는데 전기요금이 12배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비슷한데 영국은 민영화 후에 한 3배가 올랐다 그러고요. 미국의 텍사스주는 180배까지도 올랐다 합니다. 일본 또 한 4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사기업화가 되면 에너지 기업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면서 국가는 또 책임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한전이 지금 말씀하신 사기업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막대한 어떤 적자 때문이고 그 적자에 대한 하루 이자에 대한 감당도 어렵고 아무리 이렇게 취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영기업에서 탈피하고 나서는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이탈리아 사례를 보듯이 뭐 다른 나라 보듯이 계속 커진다. 그러면 딜레마가 있겠어요. 뭐냐면 이윤을 창출해서 그런 적자 포기랄지 어떤 나쁘다는 이자를 탕감할 수는 있어도 그 부담은 계속 고스란히 그러면 일반 사용자, 국민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딜레마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동철 사장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한전에서 그동안에 여러 뭐 자구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지분 매각도 했고 자산도 매각한다 그랬고 조직 인력도 감축한다 그랬지만 그래도 경영 악화가 감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제 긴축 재정을 또 한전에서 하게 되는데 송변전이나 배전에 보면 노후 설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렇다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면 응당 이 시점엔 해야 될 것들을 좀 못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돼서 나중에 뒤처리 감당이 더 커지는 경향. 그럼 돈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지난 12월 6일에 울산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것도 노후 장비가 원인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전기요금 문제를 우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작년에 정부가 원래는 한 해 동안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 인상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반도 안 되는 21.1원만 인상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 국민들은 이제 주택용은 됐고 좀 산업용을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들을 예전부터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산업용 판매 단가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미 2022년 말에 주택용을 추월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됐고 네네. 그리고 공기업이라서 세금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 세금 역시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네요. 예, 이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요금의 현실화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왜 그러면 전기요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느냐 했을 때 한전이 전기를 구입을 할 때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단가를 지급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판매할 때는 소비자의 눈치, 국민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판매 단가와 이 구입 단가 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세계 정세가 요동을 치면 또 공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네. 예, 그 구입 단가 이런 부담은 또 올라가는 건데 요금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이 문제를 일단 어느 정도 양쪽이 연동되도록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같이 좀 네. 이렇게 동절기에는 정말 그 난방비가 부담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하나 좀 아낀다고 막 옷을 껴입고 해도 좀 춥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조건과 함께 전기요금을 적정 인상하는 이것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음은요 지방교육 관한 소식입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뭐 많이 아는 얘기지만은 근데 이에 반해서 아니 학령 인구가 주는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학령 인구를 살펴보면 2023년 대비해서 2032년 전망치를 대비를 해보면 네. 31.9% 뭐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이제 전국 1만 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학교가 164개 교에 이르르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2%가 전교생 240명 이하입니다. 네네. 그러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라고 하는 쪽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겠죠. 예. 근데 반면에 교육 교부금 규모는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 참고로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더하기 이제 교육세 일부로 조성이 되는 재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걷었다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을 하는 건데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보면은 학령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를 이제 6 내지 17세로 보는데 1인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계산을 해보면 2023년에는 한 1,207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꽤 늘어서 1,290만 원에 이르르고 2028년에는 2천만 원을 넘어서고 2032년에는 3천만 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고 빠르게 이 교육재정 교부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잉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정부 재정이 많이 어렵다 해서 뭐 긴축 재정하고 하는데 교육 교부금이 이렇게 크게 불어나면 재정의 일부를 뭐 딴 데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자. 학령 인구는 줄고 있는데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으로 돌려서 쓰자라고 하는 게 단적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아이디어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 예산을 그대로 두더라도 초중고 예산보다는 대학 예산 쪽으로 좀 빼서 쓰자라고 하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학령 인구에 어울리지 않게 이제 불어날 교육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이나 고등교육 예산에 쓰자는 제안인 것 같은데 얼핏 듣기에는 뭐 일리 있는 투자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지만 국가 재정 자체가 줄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주는 만큼 줄여야 한다. 이 발상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늘봄 학교라든지 고교 학점제 이런 교육 예산에 더 쓰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육 교부금을 줄여서 대학 교육이나 저출산 예산에 쓰더라도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데 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가 어떻게 쓸 거냐 이 대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에 종합적으로 저출산, 초중고 교육, 대학 교육 이걸 다 망라하는 종합적인 비전과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좀 원론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남다고 여기다 껴놓고 여기 남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서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단 한 번도 못 본 처음 보는 관점일 겁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 한 분 모셨습니다.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동물 또 환경 이쪽에 전문 기자를 하시다가 아예 환경 저널리스트로 바꾸셨다고 하던데 세 달 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하신 이유가 뭘지요? 글쎄 제가 제일 처음에 환경 기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신혼여행을 우연히 북극곰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는 아니죠. 의도적으로 보러 갔다가 환경 기자가 됐고 책을 몇 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는 글 쓰지 말고 그냥 제 글 써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네, 뭐 같은 저도 기자 입장에서 좀 공감 가는 멘트긴 한데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가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 플라스틱인데요. 환경을 생각해서 뭐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줄이자 뭐 이런 거는 많이들 했던 얘기고. 근데 또 보니까 규제도 본격화되고 있나 봐요. 지금 뭐 저희 아파트도 보면은 분리수거장 가면은 다른 쓰레기들보다도 플라스틱만 이만큼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이 규제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적인 협약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유엔이 2022년에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회의가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 그래요?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게 요즘에 아주 악마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치의 민주주의 시대 뭐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뭐 감축 혹은 퇴출 대상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플라스틱들. 이게 그러면 과연 이 친구는 언제 만들어졌나? 누가 만들었나? 왜 만들어졌나?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원래 오헬리의 그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뭐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선물을 살 돈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빗을 사주고 싶었고 아내는 남편이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계줄을 사주고 싶어서 돈이 없으니까 아내가 머리를 깎아서 시계줄을 사주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사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나온 게 1906년이에요. 1906년. 예, 그때만 해도 머리빗이 아주 비쌌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라스틱이 없었거든요. 뒤에서요. 뭐 나무로 빗을 한다든가 뭐 그랬지. 가장 싼 게 나무로 만들었고요. 보통 조금 사는 집은 뭐 거북이 등껍질 아니면은 뭐 상아 이런 걸로 만들었죠. 자연에서 얻은 걸로. 그런데 나무로 만들어도 사실은 이게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플라스틱이 있었다면 그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비극적인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1906년에 나왔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에서도 이런 플라스틱 빛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일부 있으실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 이 소재는 어떤 친구일까? 그러니까 사실 플라스틱은 광범위한 정의를 해보자면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은 아무렇게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물질, 비금속 물질. 녹잖아요. 녹는데 그걸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녹는데 이렇게 주무르면은 그 모양으로 굳는 거예요. 또 나중에 좀 굳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금속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천연수지하고 합성수지가 있어요. 천연수지는 천연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플라스틱인데 대표적인 게 당국공이에요. 당국공이요? 예.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코끼리 상아로 당국공을 만들다가 셀룰로이드라는 그 플라스틱으로 이제 당국공을 만들면서 이 당구업계에 큰 혁신이 생겼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순전히 인공 물질로 만든 플라스틱이 합성수지라고 해요. 이거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그 화석 연료의 부산물로 이 만드는 건데 대표적인 게 베이클라이트입니다. 최초에 나온 합성수지가 베이클라이트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다이얼 전화기 있잖아요. 예. 뭐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네. 큰 거. 네. 이게 바로 베이클라이트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딱 그 녹여가지고 굳으면 엄청 딱딱한 거죠. 네네. 그래서 20세기 초반 중반에 이 베이클라이트로 만든 전화기, 세탁기 뭐 이런 게 엄청 인기를 끌었죠.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뭐 딱딱한 소재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제 짧은 지식으로는 옷에도 그렇죠. 플라스틱 들어가고요, 그죠? 네. 플라스틱도 종류가 다양하죠. 엄청 네,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 소재가 하나씩 개발할 때마다 일상의 혁명을 몰고 왔어요. 이를테면 우리 쓰는 터퍼웨어 있잖아요. 네, 타파 용기라고 보통 하는. 그게 사실 폴리에틸렌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1950년대에 개발됐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네. 그리고 스티로폼. 이건 폴리스티렌인데 포장재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페트병. 이건 폴리에틸렌 테레플타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페트병은 액체 용기로 많이 쓰죠. 폴리가 들어가게 하지만 뒤에가 좀 다 다르네요. 예, 폴리에틸렌, 다 달라요. 폴리하고 폴리스틸렌, 그렇죠. 예. 폴리에틸렌, 테레플라테이트. 예. 나일론도 이제 옷에 많이 쓰이죠. 근데 나일론이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미국 백화점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그때 광고 문구가 뭐냐면은 거미줄보다도 가늘고 강철보다도 질긴 기적의 실이다. 아, 기적의 실. 나일론이었죠. 야. 지금은 뭐 싸서 안 쓰지만 이게 나일론이네 이러는데 기적의 실이라고 불렸다고 하니까 이게 환경에 있어서는 공공의 적이 된 현재 플라스틱의 위상과는 그때는 참 많이 달랐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의 전통적인 재료를 밀어내고 인간의 일상을 차지하게 됐네요. 그런 거죠. 네. 옛날에는 이제 가구나 건축 재료에 나무를 썼잖아요. 네. 근데 플라스틱을 쓰고 주방이나 생활용품은 뭐 유리나 사기를 썼는데 사기. 플라스틱을 쓰고 의류는 면화 대신에 이제 비단 대신에 플라스틱을 쓰고 뭐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네. 근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일상을 점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값이 싸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석탄이나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량 소비를 하고 또 대량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표현 맞으면 찌꺼기 같은 그렇죠. 그 소재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일상의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예, 워낙 또 석유를 많이 쓰니까요. 네, 근데 네. 문제점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아주 강하고 단단한 고분자 화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썩어요. 아, 그렇죠. 예, 수십 년, 수백 년이 돼도 안 썩죠. 네, 그리고 네. 아주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물을 타고 생태계 여기저기로 막 퍼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성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게 가소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만들기 위해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 첨가제를 좀 많이 넣거든요. 불에 태우면 또 그 나오는 뭐 매연의 연기가 그렇죠. 또 다이옥신 나오고 막 그렇죠. 아까 아주 가볍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뭐 그 항해사가 항해하다가 여기 원래 섬이 없었는데 섬이 잡힌다고 레이더에 네. 갔더니 플라스틱이 태평양 한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섬처럼 만들어진 예. 그런 쓰레기 플라스틱 섬도 본 기억이 납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세 플라스틱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하고 이제 구분해 가지고 지름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플라스틱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잘게 부서져요. 예.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하수구로 갔다가 강물로 갔다가 뭐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 가장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대 북태평양 쓰레기 지대라고 하는데 거기도 큰 플라스틱도 있지만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로 많이 모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음식에도 들어와요. 왜냐하면 생태계 이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바닷물을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가 참치가 먹고 그래서 우리가 참치를 먹으면 뭐 우리한테 쌓이거든요. 예. 그래서 2022년에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1g당 한 4.5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아, 그래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아직 미세 플라스틱은 연구가 된 게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직 인간 유해성을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세포 독성하고 화학적 이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가끔씩 뭐 이렇게 뉴스나 다큐 보면은 그 죽어서 무트로 올라온 이 바다 생물들 보면은 배를 갈라보면은 그 안에 막 플라스틱들이 쫙 나와서 뭐 죽는 경우도 있던데요. 어쨌든 천사였던 플라스틱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악마가 된 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플라스틱을 환경 오염의 근원으로 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뭐 대세가 됐던 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과 한 4, 50년만 해도 플라스틱은 진짜 다재다능한 물질이었는데요. 네.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받게 됐죠. 이제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5년에 그 코스타리카의 그 거북이 한 마리가 잡혔는데 예. 거북이에 그 빨대가 꽂혀 있었어요. 그거 기억납니다. 예,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막 몇 천만의 조회가 될 정도로 이 빨대를 뽑는데 막 거북이가 막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거를 전 세계인이 지켜본 거죠. 네.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이제 플라스틱 퇴출 캠페인을 하게 되고 뭐 그리고 뭐 기업도 동참해가지고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우리나라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스타벅스에서는 종이 빨대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압력이 돼서 결국은 2022년 유엔 환경총회에서 야 우리 모두 모여서 플라스틱 퇴출을 시키자. 네. 협약을 하나 만들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아이 플라스틱 대체 얼마나 만들어진 거야? 또 궁금도 한데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처럼 세로로 쌓으면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어느 네. 정도나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합성수지가 등장한 게 20세기 초반인데요. 사실 급속도로 퍼진 건 20세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6, 70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950년에 200만 톤이었는데 2015년에 3억 8천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65년 동안 190배가 늘어난 거예요. 네네네. 근데 2015년까지 누적 생산량이 78억 톤이었는데 마지막 13년 동안 생산량이 절반에 육박하는 39억 톤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생산량이 가속 페달을 밟듯 갑자기 확 많아지고 그러네요. 있는 거죠. 기하급수로 바짝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재활용도 잘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플라스틱은 분리수거하고 라벨도 벗기고 또 요새는 투명 플라스틱 따로 색깔인 거 따로 이렇게 따로 하는데 이런 재활용 예전보다 좀 많이 증가하진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선진국과 이제 개도국 차이가 큰데요.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생산량 그래프를 보면은 쭉 증가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정체 국면에 들어섰어요. 반면 중국에서는 생산량이 쉼없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서 이번 플라스틱 협상에서도 선진국 대 개도국의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종식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같은 산유국이나 플라스틱 생산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식, 플라스틱 오염 종식 조금 다른데요. 아예 쓰지 말자와 쓰긴 쓰되 잘 쓰자 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전자는 그냥 생산량을 규제하자 이런 거고 후자는 재활용을 확대하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각국에 또 이해타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화학 첨가제를 넣은 플라스틱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변형을 잘 시키기 위해서 화학 첨가제를 넣는데요. 그런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나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을 고위험 플라스틱이라고 분류를 해요. PVC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PVC가 이제 폴리염화비닐인데 이게 대표적인 고위험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거 나쁜지도 모르고 막 전기장판에다가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심지어 비닐도 이걸로 만들었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안 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아직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하여튼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 고려해 보면 이 생각할 부분 적지 않기 때문에 과연 최종 협상안이라는 게 도출될 수 있을까 우려도 되는데 한번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환경단체에서는 뭐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전 과정에서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 단계,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전체를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수정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 갈피를 못 잡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4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네 번째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아마 윤곽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윤곽을 토대로 잘만 하면 올해 11월 이제 역사적인 플라스틱 협약안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런 다큐들도 많이 보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동물이 그렇게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게 끙끙 앓고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좀 지양해야겠다 해서 가능하면 뭐 그 철제 소재의 뭐 컵을 들고 다닌다든지 빨대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마시면 되니까 마신다든지 그렇게 좀 줄이려고 하는데 옷도 그렇고요. 좀 덜 사고 하는 작은 우리 노력들이 모여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악마화가 좀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뉴스레터 K 오늘 처음 청취합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좋네요. 라고 0238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